예,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총 매출액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남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법인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익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매출액, 그 영업의 수익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액,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스타트업이나 요새 뭐 창업 하시면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많이 받죠. 보조금 또는 장려금도 수익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실 때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으시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말씀을 안 해주시면 수익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은 법인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과 관련해서 쓴 모든 비용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리고 기부한 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법인세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 그리고 200억 초과하면 22%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적격 증빙,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하여 신고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생계한서 이 부분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5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류별로 이제 부가세, 법인세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이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느냐? 우선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총 3개는 증빙을 받으시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세요. 근데 계산서나 간이영수증 받아도 매입세 공제 안 된다라는 거. 근데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할 때는 전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비용 처리는 전부 다 가능한데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는 거는 총 3가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주의하시고, 간이영수증 같은 경우에 주의하실 거는 3만 원 이하 분만 인정합니다. 3만 원 이하 분만. 그래서 초과분은 가산세 2% 적용된다라는 거. 간이영수증 받을 때는 가급적 3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이게 뭐 법인 명의 가급적 쓰시고 개인 명의로 쓰셔가지고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시면은 그 부분도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비용별로 조금 볼게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당연히 비용 처리 되겠죠. 식대, 회식비, 그리고 경조사비, 그리고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만이에요. 왜냐하면 직원 부담분은 직원이 받는 급여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용 처리는 이미 급여로 됐기 때문에 또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회사 부담분만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지출 방법에 따른 세법상 처리 방법 보실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 5개.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비용으로 인정한다. 근데 그 외에 간이영수증,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 공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리고 3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2% 부담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대비 보겠습니다. 접대비는 가급적 이제 사용하지 않기를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조제, 사례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얘기합니다. 향후에 내가 이 거래처와의 뭐 거래를 트기 위해서 뭐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구매부서에
사람들하고 밥을 먹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 접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한도로 비용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식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식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중소기업이면 연 2,400만 원까지는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연 1,200만 원까지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계산할 때는 월에 200, 월 2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 20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안 하는 두시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거래하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1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아니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간이영수증은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만 원, 아까 간이영수증 3만 원까지는 됐었잖아요. 근데 접대비에서는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1만 원 이하분만 간이영수증 받으셔야 되고 이제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비용 인정.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의 업무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사용한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죠. 취득 비용, 그리고 임차료, 유류세, 통행료, 수리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냐? 그래서 부가세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시면 되고 법인세 계산 시 비용 공제가 가능하냐? 이거는 뭐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시행됐죠. 업무용 승용 자동차.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왁구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적용 대상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다. 부가세 매입세 공제 안 받는 그런 자동차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만약 운수업을 하시는 경우에 운수업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동차를 샀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비용은 매입한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에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그리고 통행료, 뭐 리스 했으면 리스료, 그리고 이자 비용, 취득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모든 대상이 되는 비용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법인 같은 경우에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하면 비용 전액이 부인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차를 대표가 탄다라고 했을 때 대표에게 소득 처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행 기록을 꼭 작성해야 된다. 이제 작성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어떤 거냐면 이제 업무용 승용 자동차를 만약 5천만 원에 샀어요. 5천만 원. 그러면 세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5년간 정액으로 상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에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연에 1,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대상 비용을 전부 다 합쳐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운행기록부를 쓰셔야 돼요. 그게 좋으시고 감가상각비나 뭐 수선비, 유류비를 전부 다 포함했는데 1,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100% 인정하기 때문에 비용 부인 나가는 게 없어요. 근데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잡고 초과되는 금액은 다 부인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밑에는 운행일지를 쓰지 마시고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 이 정도 금액에 걸리기 딱 좋은 차가 그랜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랜저급. 그래서 한 3,000, 3,500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한도다 하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운행기록부 어떻게 써야 되냐 보시면은 차종 쓰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 쓰셔야죠. 그리고 일자별로 쓰셔야 돼요. 일자별로. 그리고 누가 사용했는지, 계기판 거리, 출퇴근 사용한 거 얼마, 그리고 거래처 방문 얼마, 이렇게 전부 다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죠. 그럼 이제 돈을 벌었으면 과연 법인에만 유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에서 따로 인출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자금 인출, 법인의 자금 인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급여겠죠. 보통 대표님들 급여 받아가시죠, 월마다. 근데 다만 근로소득 금액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소득세도 증가하겠죠. 근로소득세도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퇴직금, 퇴직소득세가 과세돼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이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설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쯤 돈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언제쯤 퇴직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겠죠. 이제 배당, 이제 급여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행여금이 남겠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다. 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4% 세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만약 근로소득으로 적용받는 세율이 14% 이상이라고 하면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2천만 원까지.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제 2천만 원까지는 합산하지 않는데,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이 근로소득 금액하고 합산돼서 소득세가 부과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지급금이죠. 뭐 퇴직금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에요. 배당도 아닌데 그냥 회사 돈 막 가져가서 쓰시면은 이 가지급금에 해당되게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해당이 되면 이자 수익으로 법인이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하죠. 법인세가 증가하고, 돈을 가져가시면 그거에 대해서 상여로 봅니다. 소득세가 증가가 돼요. 결국에는 소득세도 증가하고 법인세도 증가하고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절대 가지급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세금을 내시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출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정관 등에 이제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다라고 하시면 정관 또는 이제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장사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할 때 임원의 보수를 정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임원의 보수는 정하셔야 돼요. 주주총회나 아니면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 항상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법인세 올라가겠죠. 그리고 대표님의 소득세도 같이 증가가 됩니다. 받은 건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고, 퇴직금,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셔야 돼요. 이게 퇴직금이라고 해도 뭐 일반 사원들은 뭐 12개월이라면 1개월치 급여 받아가는데, 뭐 대표라고 해서 뭐 1년이라고 뭐 나는 1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아가겠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규정도 너무 많게 잡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세무사와 상담하신 후에
적정한 선을 만드시고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면 역시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 유족 1호금, 유족 1호금도 임원 또는 사용인은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직원한테 주는 돈은 근로소득이죠. 근데 만약 직원이 이제 사망해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 직원분의 가족들한테 돈을 지급할 명목이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배 주주 등인 자는 제외. 뭐 대표님이 뭐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대표님한테는 해당이 없겠죠. 중간 배당 및 현금 배당, 정관에 중간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없는 경우에는 상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하고 현금 배당이 가능한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이거 꼭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